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복잡한 속사정, 그 뒷얘기를 신랄하게 들려드립니다. 오늘 여의도 영업비밀은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또 오신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소개해드린 소식이었는데 어제 밤에 알려진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6일 만에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독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사실 이제 당대표를 포함한 뭐 원내대표 사무총장들 일정들을 주요 당직자들한테 매일매일 보내거든요. 예. 근데 어제 한동훈 대표 일정이 통상 일정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근데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단독으로 독대를 한 것이 이제 언론에 알려졌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여전히 당대표가 63%의 지지를 받고 되었지만 원내에서의 어떤 기반 그리고 친윤 또 뭐 친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위 의장 인선 문제로 갈등이 여전히 있다 보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정진석 실장의 의견을 듣고 그래도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독대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마침 독대 이후에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한 것을 발표하고 또 이런 것들로 봐서 그게 한동훈 대표가 후보 출마 기자회견 때 제2부속실 설치하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들겠다. 네. 그 임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수순을 밟고 내 당에서의 한동훈 체제를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지난번 자리는 워낙 만찬 참석자가 많았다 보니까 따로 둘만의 대화를 가질 수는 없었고 어제 그래서 좀 만난 것 같은데 지금 당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어떤 유임 여부를 놓고 약간 물밑에서 신경전이 좀 있잖아요. 어제 이런 얘기도 좀 오갔을 걸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그 문제가 예. 언론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고 실제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과연 이 체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또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유임하거나 아니면 교체되거나 답은 딱 두 개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주 명징하죠.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점식 의장이 뭐 검찰 생활 저보다 조금 후배입니다만은 네. 뭐 같이 하고 해서 그 뭐 품성 같은 건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버티고 뭐 배째라는 식으로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제 만나가지고 뭐 그런 속 깊은 대화가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그러면 두 사람의 만남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지금 친한 친윤 갈등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좀 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 만남으로 인해서 좀 사소해져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두 사람이 1시간 뭐 좀 넘게 만난 것 같은데 이 정도 만남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의 갈등은 좀 덮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자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당대표가 되자마자 그 다음 그 대통령께서 만찬 주재하기 전에 그 문제는 나한테 맡겨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 네. 제가 경선 과정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이 당정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 어떤 후보보다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예. 그거는 제가 봐서는 네. 한 20년 동안 여기 조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사실은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같이 생활했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는 조금 이게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두 사람의 어떤 사적인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전 좀 못마땅해요. 네. 그것은 뭐 그건 둘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공적인 영역에서 저는 작동하는 것은 양쪽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계속 자주 저는 소통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관심과 힘 실어주기로 인해서 우리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또 친윤이라고 하는
예. 지금 뭐 친윤이 있는지 없는지 뭐 다 분파돼서 좀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원내에서의 어떤 그 힘이 저는 한동훈 체제를 더욱더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2부속실 얘기도 잠깐 아까 오신환 의원이 하셨는데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 연초에 일단 대담해서 설치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또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시기에 이걸 발표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는 걸 보면 대개 보면은 좀 타이밍이 늦어요. 늦어요. 예. 이번에 좀 늦은 거죠. 많이 늦었죠. 네. 많이 늦었고 뭐 연초부터 이거 빨리 해야 된다. 뿐만 아니고 지금 이부속실은 공식적으로 일정이나 메시지나 예산 같은 걸 관리해서 공적인 분야로 끌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런 공식적인 활동 외에 그 미리 예방하고 진압하고 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좀 그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려는 사람을 미리 퇴치하는 네. 퇴치가 좀 이상합니다. 차단하는. 예, 차단하는 예방하는 그런 기능이 사실은 민정수석실 내에 과거 친인척 팀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분들은 뭐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그 어떤 정보나 첩보나 그런 걸 들어가지고 당신 요즘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거 이러면 좀 곤란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는 거를 단념케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팀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까지도 드렸었는데 그냥 이부속실 만들고 공식적인 것만 오픈하겠다라는 건 좀 모자란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최근에 있었죠. 물론 이제 출장 조사다. 뭐 수사검사들이 휴대폰을 다 반납하고 했다. 모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게 무슨 조사냐. 만약에 그때 비공개 출석이라도 검찰청사에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몰리지는 않았을 건데 형식이 내용을 좌우한다고 너무 모양이 안 좋다 보니까 어쨌든 검찰이 결론을 내야 되고 내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짜고 한 거 아니야 라는 비난에 증명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한 미리 예방책 중에 하나로 지금 이부속실을 지금 설치를 하는 거 아닌가 저 뭐 그렇게 예측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만드는 것만으로도 좀 이거 의미 부여하는 분들은 있던데 어쨌든 대외 활동을 보좌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면 네. 지금 불거지는 게 다 그냥 여사가 자체적으로 좀 만났다가 뭐 그 특정인이 뭐 녹취를 공개하거나 이런 식의 문제잖아요. 이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공식적인 어떤 그 보좌하는 기능들을 갖춘 부속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금 조홍천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제 기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그 행동 양식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주어진 그 메커니즘 속에서 그것을 커버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능이 작동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부속실 안에 어쨌든 배우자 팀이라고 하는 뭐 일부 한 4-5명이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이미 여사가 하고 있죠. 그렇죠. 네. 해외 순방 때도 그렇고 다 그걸 누군가 서포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부속실이 이거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처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경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 논란이 있을 때 자기는 내조만 하겠다라는 그런 언급 속에서 사실 부속실 폐지 또 조직을 슬림화하겠다. 대통령실이 너무 비대하다. 그러면서 내가 부처에서 장관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대통령실이 늘 문제가 있어 왔던 거잖아요. 어느 정부에서나. 이제 그것들을 좀 과감하게 해내겠다라고 했던 건데 민정수석실도 이제 다시 만들어졌고 지금 제2부속실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됐죠.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3실장의 7수석 정도로 지금 다시 복원된 개념이 되니까 사실상 조직의 슬림화는 사실은 뭐 약간 거리가 이제 멀어진 측면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근데 조직의 슬림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제 기능과 제 작동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늦었지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2월달 그 KBS 대담에서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었고 1월달에 사실은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제2부속실 얘기를 했거든요. 만들겠다고. 했었죠. 네. 예, 그래서 그때 만들었다고 조금 했으면 그래도 총선에 4월달 총선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당내에 지금 내부의 어떤 약간의 아쉬운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늦은 건 좀 네. 아쉽다. 네. 지금 특별검찰관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2부속실 설치와 약간 세트처럼 나오는 건데 이게 추천은 국회 몫이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면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회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뭐 정말로 둬야 된다면은 이제부터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얘기 나오면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예. 그때도 안 하지 않았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8년째 나오고 없었으니까. 또 그때도 입장이 똑같습니다. 국회가 추천하면 우리 임명할게. 근데 국회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뭐 매일 그냥 양분화돼 가지고 그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의 예. 일이 일어나고 그 이상의 발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야당은 반드시 아마 야당 추천으로 관철을 해야지. 그 순한 사람 앉혔다가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나올 겁니다. 또 여당은 제가 알기로는 북한 인권재단인가요? 거기 이사. 네. 그것도 같이 추천하자. 같이 이거를 이 된다. 레버리지로 걸어가지고 지금 몇 년째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뭐 이부속실도 그렇습니다. 뭐 이게 형식적으로 그런 기구가 생기고 안 생기고 포멀해지고 말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대통령 부부의 결단이죠. 네. 우선 대통령께서는 그 최고 권력의 엄중함을 좀 자각하시고 또 그동안에 가족에게 철저하지 못했던 뭐 그런 점을 좀 인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여사님도 김건희 여사도 네. 그동안에 드러난 각종 추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약속하고 또 소위 말하는 뭐 여사 라인, 관저 라인, 뭐 육상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정무수석실이 없어가지고 정부가 지금 엉키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공식 라인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다 해결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우려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언론의 검증이라든가 또 모든 걸 다 노출시켜가지고 국회에서도 좀 들여다보고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연예인이 공인이냐 아니냐 가지고 막 다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영부인도 이게 뭐 선출된 공직자도 아닌데 뭐 맨날 이러다가 또 뭐 무지무지하게 중한 일을 행한다 그러고 이게 좀 이중적 지위잖아요. 예. 뭐 차제에 이렇게 된 김에 미국처럼 우리도 영부인법을 만들어서 어떤 뭐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서 딱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는 것도 지금 필요하다. 안 그러면 계속 말썽이 날 것 같다. 예. 사실 영부인이 공적인 업무도 하는데 이게 너무 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도 좀 위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영부인법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지금 근데 민주당에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분명히 반대 입장은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밀어붙일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그 좀 방어해야 민주당이 됩니까? 주장하는 예. 특검은 사실 그 의도 자체가 좀 순수하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 뭐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 또 하다못해 한동훈 특검까지도 결국에는 대통령실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부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무한 루프를 어떻게 끊어낼지가 사실 관건인데 특검법 발의하고 억지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하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뭐 탄핵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국정을 지금 마비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여당이
여당은 지금 풀 수가 없어요, 사실. 뭐 물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분들 주문을 하지만 네. 그거는 사실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정말 막무가내인 그 법을 그냥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민생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 그리고 법안이라는 것은 제가 19, 20대 법사위에 있을 때 뭐 의원님도 계시지만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통과시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법사위에서조차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수가 밀어붙이는 저런 식의 국회 운영이 예. 결국에는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향후에 모든 것이 국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밀어붙인 법안들은 한쪽 진영에서 그 법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어떤 생활 규범들을 통제하고 있는 그 법이 한쪽의 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 한쪽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통과된 법안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저는 아까 뭐 다시 좀 돌아가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저는 늦었지만 정말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이게 핑퐁 치는 거를 빨리 떨쳐내고 물론 이제 지금 특별감찰관법 7조에 보면 국회가 3인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하게 돼 있는데 보통 지난번 이석수 특별감찰관 때는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변협에서 1명을 추천해서 그것을 3명을 추천을 올렸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논의가 됐을 때까지는 여당 1명, 야당 1명, 변협에서 2명을 추천해서 그 중에 합의로 1명을 추천하고 그 3인을 이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자까지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꾸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핑퐁하지 말고 먼저 빨리 좀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도 추천하면 받겠다고 했으니까 네. 이 제도도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저는 너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이 제3자 특검법을 가지고도 좀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그 의견을 접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내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자 막 이런 걸 대안으로 내놨어요.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도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 개혁신당도 어떤 대안을 좀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 이걸 받아서 실제 논의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환송돼 가지고 재표결할 결과가 부결로 나왔을 때 박찬대 권한대행은 뭐 이보다 더 센 특검법으로 또 제출하겠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뭐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두드리겠다. 이렇게 제3자 추천안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의 말을 좀 했었고 네. 이재명 전 대표도 일단 부정적인 걸로 보여지죠. 예. 근데 이게 좀 잘 두고 보셔야 될 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대표 경선 때 아주 뭐 주된 그 공약으로 이걸 내건 거잖아요. 네. 그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여당 내 그 의원들 간의 어떤 합의나 컨센서스가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검은 곧 탄핵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표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의 수싸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즉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고 끝까지 반대하고 자기네들은 더 센 걸로 가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제3자 특검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선제적으로 발의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이게 법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분란의 여지가 별로 없죠.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이것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거 선제적으로 발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건 이대로 통과되는 거 아니야? 특검이 통과되면은 이거 전국적으로 탄핵까지 이제 가자고 할 건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쨌든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걸 자기가 얘기한 대로 쭉쭉 흘러가게 되면 당내 반발이 커지고 오히려
야당이 끝까지 맞서게 되면은 그걸 관철시키기가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더 쉬운 그런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이 차라리 안 받아주는 게 더 그렇죠. 나은 상황. 그리고 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저거라도 받아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 네. 그 서로 간에 수싸움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정도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될 만한 특검법으로 협상에 나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걸 계속 들이밀면서 하는 거는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특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를 정해놓고 답정너식으로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까지 가려는 것을 의도를 숨겨놓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과거의 특검들 자꾸 사례를 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법원장 특검이나 변협에서 추천한 특검도 과거에 13번의 특검 중에 9번이나 있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이 선례가 다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게 서로 기싸움을 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정말 저렇게까지 자기들 주장만 주장을 하느냐 예. 굽히지 않고 합의가 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냐 저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봐선 이재명 대표 지난 TV토론 과정에서 정의로운 특검은 지금의 민주당 특검이다라고 하고 또 한동훈 대표는 지금 결과적으로 민주당 특검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계속 무한반복되면 당내에서 저것을 하나로 아무리 이재명 뭐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손들어서 밀어붙여서 가지 않는 한은 제가 봐서는 제3자 특검도 민주당 내에서 합의를 이뤄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네. 또 지금 한동훈 대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은 했지만 당장 지금 저것을 밀어붙여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지금 제3자 특검에 대해서조차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원내 네.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걸 포기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이것이 계속 무한반복될 때 이것이 또 국민적인 어떤 피로감들이 쌓여갈 때는 뭔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특히 네. 집권당으로서 또 정부로서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국정이 마비돼 있는 상태로 계속 가니까 예. 어느 순간에는 이것을 발의를 통해서라도 정면 돌파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당대표 된 지 한 일주일뿐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것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언제까지 진짜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국민들이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정점식 정책위 의장 거취를 놓고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물론 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기는 했지만 이게 여기서 뭐 이게 해결이 됐다라는 건 저희가 뭐 취재된 부분은 아니어서 이게 어떻게 풀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교체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원래 새 대표가 되면은 인선은 대표가 그냥 할 수 있게 좀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건가요? 뭐 타당 얘기를 뭐 그렇게 가볍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제가 뭐 몸담아 썼던 민주당에서는 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은 임명직 당직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만들었던 뭐 각종 위원회 특위 뭐 TF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다 해산이 돼요. 다 없어져요. 자동으로요? 예, 자동으로. 예. 그래서 새로 들어온 대표가 그 비슷한 이름으로 아니면 같은 이름으로 다시 TF나 특위나 뭐 이런 것도 구성을 하고 위원장도 다시 임명을 하고 팀장도 다시 임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 어쨌든 그 당대표가 당원과 일정 부분 국민의 뜻을 받아가지고 민족 정당성을 가지고 2년 동안 당을 뭐 당신 소신껏 좀 제대로 좀 이끌어가 봐라라고 일임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뜻에 부합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뭐가 옳다 그러다라고 하기보다 이번에 또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의 득표율이 63%인가요? 뭐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예. 뭐 그런 취지가 있다면 그 뜻을 받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뭐 정점식 의장이 뭐 성정이 뭐 그렇게 배째라 그런 분은 아닙니다. 네. 이게 뭐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마치
얼른 사퇴를 해야 되는 것처럼 몰아갈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의장을 만나보던가 해서 이제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조홍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냥 관례로 통용돼 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당대표가 되면 기존의 당직자들은 일괄 사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살표 내든지 안 되든지 그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사실은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게 꼭 친윤 대 친한의 어떤 갈등 구조 속에서 최고위원회 9명 중에 4대 5가 되느냐 5대 4가 되느냐 뭐 이것으로 자꾸 논란이 증폭되다 보니까 네. 정점식 의장조차도 굉장히 혼자의 뜻으로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또 새로운 당대표 체제에서 사실 친윤이라고 색깔을 규정지어서 사실 정점식 의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아주 뭐 이게 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꼭 세력 싸움처럼 돼버렸어요. 둘러싸고 있는 본인의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양새를 띄워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일단 제로 베이스에서 모두가 다 사퇴한 것을 전제로 해서 한동훈 대표가 재신임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체제로 가든지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임명권자인 한동훈 대표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가질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누가 양보하고 누가 무슨 타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더군다나 이게 63%의 당신과 민심이 지지한 그거는 결국에는 총선 대참패 이후에 당이 좀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국민적 또 당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새롭게 그렇게 봅니다. 출발하는 그게 것이. 정점식 의장이 친윤이냐 뭐 친한이냐 이런 걸 떠나서 예. 당연히 그냥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것이 국민들과 당원들이 요구하는 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구도에 있어서 좀 친한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관둬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냥 새 대표가 왔으니까 새 판을 짜려면은 새 인물이 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결론이 너무 정해져 있어서 궁금하진 않고 그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저는 사실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90%대 득표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두관 후보가 등장할 때만 해도 뭔가 그래도 좀 영향력을 미치면서 좀 역할을 하겠거니 했는데 보면 별로 전당대회 내에서 이제 존재감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경선에 예. 저 왜 나가지라고 하면서 실제 그랬어요. 왜 나가신지 모르겠다고. 네. 그리고 득표력을 굉장히 저는 뭐 낮게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뭐 개딸 전체주의 말씀하시고 뭐 당내 다양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옳은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그 개딸 전체주의 이재명 유일 체제로 사당화로 일극화로 가는 과정이 그동안 계속 진행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 당헌당규 개정이 그런 쪽으로 계속 갔고요. 또 방탄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때마다 목소리를 냈으면은 그게 수미가 쌍괄되면서 저 양반은 저 사람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또 대표가 돼가지고 당을 2년 동안 또 끌고 가고 뭐 지선까지 하고 대선까지 가고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완전히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더 격화시키는 심화시키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국정도 안 굴러가는 이런 상황은 옳지 않다라는 게 묻어놨으면은 평소에 묻어놨으면은 거기에 동의하고 뭐 비명계라든가 혹은 뭐 그 좀 강성 당원이 아닌 다른 당원들도 거기 호응을 하고 투표하고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의 행적이 그냥 가장 앞에서 그 이재명을 옹호하고 실드 치고 또 저 작년 원내대표 경선 때는 당신이 무슨 친명이냐 나 정도는 돼야지라고 말씀을 하시던 분이 예. 그리고 저도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김두관 후보한테서요. 예. 네.
왜 그러느냐고. 뭐 내부 총질한다고 그러고 뭐 네. 하여간에 뭐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야단 맞은 기억은 내 많은데 네. 아니, 왜 저러지? 어. 왜 나가지? 어쨌든 지금 페이스메이커죠. 예. 페이스메이커인데 뭐 페이스메이커인데 왜 90%대 득표를 그러니까 기록 중이어서. 의미가 별로 없고 다만 그 조국 대표의 99.9 네. 뭐 그런 민망한 상황은 면하게 해주는 뭐 그런 정도의 존재다. 99.9 정도는 막아주는 역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예. 내에서의 뭐 소수 목소리지만 10% 정도 되는 목소리지만 다 바깥에서 볼 때는 옳은 말이거든요. 네. 저 당연히 누구나 봐도 상식적인 말인데 그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 지금 조홍천 의원님 말씀처럼 네. 과거에 그 1극 체제를 만드는데 1조를 하고 자기가 친명이다라고 주장했던 그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 진정성이 좀 안 느껴진다는 거죠. 좀 뭔가 다른 속내가 있어서 그 다음에 네. 뭔 스텝을 위해서 의도를 갖고 하는 거냐 아니면 예. 자기가 이제는 도저히 다른 쪽에 견뎌서. 서서 예, 네. 입지를 만들기 위한 거냐 이런 의도가 있어서 다만 이제 재미없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생긴 게 이제 수석. 예, 최고위원회 수석을 누가 할 거냐 네. 이재명 대표가 그냥 그 유튜브에서 픽해준 김민석 최고 갑자기 1등으로 치고 올라오잖아요. 예. 합계는 2등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등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중요하죠. 추세가. 아직도 많이 남았고 오히려 네. 더 많은 당원들이 수도권에 지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 뭐 그렇게 되면 과거에 이제 최근에 보니까 정봉주 지금 후보와 이재명 대표와 예전에 당대당 통합할 때의 대리인으로서 했었던 관계들이 막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당시 두 분을 토론했던 영상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래서 예.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조합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결국엔 김민석을 픽했다. 아마 네. 저 정청래 수석 최고가 예. 옆에서 이제 계속 뭐 고르면 살이 되지 않는다. 네. 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저 수석 최고를 조금 그래도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분으로 좀 바꿔가지고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결과를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